사람들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가 연루된 소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뜻 들어는 본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이 왜 사건화되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이런 중요한 특경 사건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성 언론도 이 의혹을 크게 문제화시키질 않았다. 자신들이 거꾸로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까. 여하간 언론에서 나몰라라 하는 사안이었기에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며 결국 이렇게 사건은 덮이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를 내사하다 왜 중단했을까? 경찰의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가 금감원에서 수상한 금전거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비협조 때문이라 했다.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상한 금전거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이 내사를 벌인 주가 조작 의혹은 그 시점으로 보면 권 회장과 김 씨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상한 거래의 딱 중간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시점인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일까? 도이치모터스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우회상장 넉 달 뒤인 2009년 5월 19일 도창섬유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 주 가운데 24만 8천 주 약 8억 원어치를 장외 매도했는데 그 상대방 이름이 바로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아내였다. 주식시장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 있다. 어떤 특정 장외 기업이 현행법으로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그래서 손쉽고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 법망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우회 상장이다. 즉 이미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장내 기업을 합병, 주식교환, 가교회사 설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해서 주식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뒷문 상장이라고도 한다. 비상장 기업이 정식 절차를 통해 상장시킬 자신이 없을 경우 많이 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의 우회상장 사례는 너무도 많다. 우회상장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은 없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한때 우회상장의 문제점에 대해 업계에서 떠들썩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우회상장 중 유명한 케이스가 있다. 당시 가수 B가 대주주였던 제이툰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후 박진영과 미스 A가 제이툰과 새로 계약을 맺은 후 사명을 주 JYP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원래 JYP 엔터테인먼트를 주 JYP로 바꾸었다. 당시 금융당국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라고 할 정도였다. 즉,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홍길동집이란 비상장 회사가 특정 상장 회사를 사들여 그 회사 사명을 주 홍길동집으로 바꾸고 본래 홍길동집이란 회사는 주 홍길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중은 집이 빠진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냥 홍길동집이 주 홍길동집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다가 최대 주주의 지분 문제가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비상장 회사를 상장 회사가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이 완료되는 것이다. 당시 JYP도 몇 년간 상장 JYP와 비상장 JYP로 나누어 경영되었었다. 한동안 최대 주주 박진영의 지분 문제로 합병이 미뤄지다 2013년 말 비상장 JYP를 상장 JYP로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이 완료됐기도 했었다. 말이 다른 곳으로 잠시 우회했으나 2009년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의 공시 내용에는 두창섬유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장외 매도한 사실이 나와 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가 다르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한 지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도이치모터스는 인수합병 전에 두창섬유라는 회사에 4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돈을 갚는 대신 상장 이후에 이 채권을 주식 124만 주로 전환을 해줬다. 그리고 두창섬유는 주식을 배정받은 지 불과 닷새 뒤인 김건희 씨에게 그 가운데 5분의 1을 한꺼번에 장외 매도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장외 매수한 가격은 주당 3,225원으로 시세보다 적어도 200원 이상 낮았다. 그런데 이 두창섬유라는 회사는 권오수 회장의 회사였다. 즉 오노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동원해 다르앤코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고 인수합병 뒤에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를 털어버리는 복잡한 과정 한가운데 김건희 씨가 등장한 것이다. 참으로 기발하고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수법인 듯하다.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배정받고 불과 닷새 뒤 그중 5분의 1인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에게 장외에 매도했던 것이다. 인수합병 초기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오노가 보유하던 주식을 개인이 대량으로 넘겨받은 셈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이거나 회사 설립이라든지 인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거나 거의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매우 특수한 관계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상 오노가 보유한 지분을 개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흔하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두창섬유의 보유 주식 8억 원어치를 김건희 씨에게 일괄 장외 매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의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할 때 외에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 한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와 무슨 중요한 파트너십이 필요했던 것일까? 여하간 그로부터 6개월 즈음 경찰이 의심한 주가 조작 사건이 나온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은 2009년 11월 무렵부터 2011년 11월쯤까지 이루어졌고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 초 여기에 가담했다. 만약 경찰에 내사했던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에 매입한 주식 8억 원어치를 주가 조작 의심 시기에 최고점에 팔았다면 김건희 씨는 주당 3,225원에 사들인 주식 24만 8천 주를 8,380원에 팔아 1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씨의 해당 주식 매도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의 자필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자신의 주식 외에도 10억 원이 예치된 증권사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 투자금 10억 원에서 발생했을 이득은 위 12억 원이라는 이득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모든 내사 수사가 사실로 밝혀졌다면 주식 차익 12억 이상, 투자금 10억에 대한 이익금 등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김건희 씨는 남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이길래 이토록 챙겨주었을까?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통해 주식 40만 주 2억 원어치를 김건희 씨에게 배정한다. 주식의 가격은 주당 500원 액면가 그대로였다. 이 일로 김건희는 도이치파이낸셜의 5번째 대주주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액면가 그대로 특정 개인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는 오노 가족 외엔 없다. 권 회장과 김건희는 가족이기라도 한 것일까? 윤석열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김건희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공시된 범인의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 공모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정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내사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금감원에서 해당 필요 자료 등을 경찰에 비협조했다는 점이다. 왜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감원은 이런 앞뒤 의심 정황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비협조했던 것일까? 의심 정황만으로도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온 언론을 도배했던 소위 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 칭하며 아주 나쁜 가족으로 매도한 조국과 정경심 일가에 대해서는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온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정에서 오천조카 조범동에게
빌려준 돈으로 밝혀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파렴치한 가족으로 만들었던 검찰. 내가 사모펀드 쪽은 잘 아는데 이거 이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윤석열이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말했다란 내용, 그리고 부부 일심 동체라 말하고 다녔다란 이야기. 과연 그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범죄 의심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함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와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특경법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009년 11월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릴 순 없다. 윤석열이 총장에 지명되고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민정팀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사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 종결했고 금감원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의혹과 정황만으로는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첩보를 입수,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와중에 윤석열은 대외적으로 자신이 총장 후보에 지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란 제스처를 취했다. 청와대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속칭 기수 파괴라는 사시 기수를 5기수까지 벌려 파격적인 지명을 할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됐다. 그것은 당시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도 수많은 검찰 출신들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윤석열은 사시 23기이다. 그리고 당시 검찰 내에는 19기들도 있었다. 그래서 19기에서 23기 이내에서 후보군을 추렸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낡고 서열 중시의 기존 검찰 조직 문화의 쇄신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기수가 제일 낮은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 당시 후보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당시 윤석열은 전 대통령 2명을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중인 장본인이었기에 민주진보권에서 대대적인 신망을 받고 있었다. 즉 민주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총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와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 믿었다. 검찰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후보자 중 검찰개혁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게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고심과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다. 특히 검찰개혁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장모와 처의 문제는 법적으로 딱히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것이 없었으며 숱한 의혹만이 난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은 기를 쓰고 이 문제를 덮고 있었다. 그렇게 외부로 드러나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사기꾼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인사검증팀 및 민정팀의 일부는 윤석열의 총장 지명을 극구 반대했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환상적인 조합은 꿈같은 희망,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잘못된 인사는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든다. 매 인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들이 움직여준다라면 우리 사회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믿음을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많다. 그렇게 실패한 인사는 모든 부분에서 개혁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사라 마음대로 임기 내에 자르거나 처벌할 수도 없다.
문제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없으며 파악할 수도 없다. 또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증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의혹만으로는 최종 판단을 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란 대전제 하에서는 밝혀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소명되어야 그에 기인한 합당한 인사를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을 듯 싶다. 그 누구라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하간 이 일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으로 알려진 사자성어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믿고 큰 대의를 맡겼다라면 그가 누구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의지와 뜻에 부합하는 모양이라도 제대로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자리를 이용해 권력을 탐하고 그 자리를 자신의 탐욕으로 뒤바꿔버리려는 일부 어공들에게 일갈하고자 한다. 제발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만은 하지 말길 바란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다.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군사정권, 수구정권처럼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결과 언론 자유도는 가히 세계적으로 높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에 가깝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언론 스스로 언론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성찰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 언론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개혁,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언론개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제대로 적재적소 인사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일 듯 싶다. 4대강 문제 환경부도,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도, 기재부도, 금감원도 모두 제발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큼만 해주길 바란다. 당신이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